문제달인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2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과목 노동시장론이요. 61번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킨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2번에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 바로 프리만과 매도프의 주장이에요. 프리만과 매도프는요, 노동조합이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노동조합의 이중 역할 이론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독점적 측면과 그리고 집단적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점적 측면은 과도한 임금을 인상시키려 한다든지 신기술 도입을 지연시킨다 라든지 하는 이 부정적 측면과 이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불만을 낮춘다라는 이런 집단적 목소리 두 가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번에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말이 되지 않죠. 오히려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4번의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죠. 그럼 노동조합이 존재 이유가 없죠.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요. 61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에서 잘 보이고 있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실업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를 보여요. 왜냐하면 물가를 낮추려고 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자 하면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이거를 60년대 선진국에서 이러한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이 소득정책이라는 것이에요. 소득정책은 많은 수험생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코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임금을 억제해서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이 소득 정책이에요.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단기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효과는 드러내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는 소득 정책 같은 것을 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63번에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 특히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어떤 효과냐라는 것인데 이거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우리가 1차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되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를 감소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2차 시험에도 며칠에 나온 바 있었는데 실망 노동자 효과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가구주의 실직으로 주부 등이 구직에 나섰다가 실업자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부가 노동자는 가구주의 실직으로 주부 등이 구직에 나섰다가 취업이 안 되니까 실업자로 전환되어지는 경우죠. 이러면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기 실업 효과라는 것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얘기예요. 정답 일단 1번이고요.
64번.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휴 인력, 남아도는 인력이죠.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취업을 안 하고, 어,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유휴 인력이 공존한다. 3번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뭐 임금 격차도 격차지만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런 곳을 가느니 나는 1, 2년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겠다. 뭐 정치권 애들은 뭐 요즘 청년들이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마련을 했어야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자식들은 전부 대기업에 취업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3번이 맞는 답이고요. 65번에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노동자, 노사정이죠.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이나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주체들의 권력 구조에서 우리가 기시주라고 외웠었죠. 바로 시스템 이론이죠. 1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66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답이네요. 내부 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은 승진이나 직무 배치 그리고 임금 등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하지 않아요.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이 아니에요. 장기 근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생산성과 관련됐고요.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7번.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선 또는 예산 제약선이라고 하죠. 예산선에 대한 걸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임금이라고 하고 요걸 X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가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점에서는 여가만 있고 일하는 노동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임금도 없죠. 이쪽에서는 X축에서는 노동 공급만 있고 여가가 없죠.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즉 WX라는 이 선은 예산선 또는 예산 제약선이라고 하고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장 임금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장 임금률 또는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왜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X에서 이만큼 여가를 줄였어요. 여가를 줄였다는 것은 일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받는 게 임금을 이 정도 받겠죠. 이렇게 만약에 1시간을 더 했어요. 2시간을 했다.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또 W2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차별 곡선인데요. 무차별 곡선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계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을 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말하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는요. 노동자가 요구하는 요구 임금을
임금을 나타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증임금이라고 해요. 노동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만큼 여가를 즐기면 이만큼의 소득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가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 노동자가 여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소득의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3번에 있어요.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데 요구되는 소득,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역에서 최적 결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여기서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할 때 이 점에서 최적 결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 수직, 다시 말해서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더 크게 되면요, 크게 되면은 접하질 못해요. 접할 수가 없고요. 기껏 접해봤자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점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너무 크면,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지금 놀기만 하겠다는 얘기죠. 노동 공급을 포기하거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작게 되면 이때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일단 2번부터 볼게요.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접점이 없으면 안 되죠. 접할 때 최적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X축 코너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3번에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요구되는 소득,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잖아요.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시장 임금률, 즉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큰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포기하거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4번에 소득에 비해서 여가의 효용이 노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당연히 노동 공급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1번에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 수평에 이렇게 가까우면요, 수평에 이렇게 가까우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든 간에 접할 확률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가 아니라 수직에 가까운 경우, 수직에 가까우면 접한다 할지라도 노동 공급이 없는, 즉 여가만 있는 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경우다 해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6년도 1회에도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것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68번. 노사 간의 공동 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가 무엇이냐? 이 독일이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고. 69번에 최저임금제도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대 효과는 우리 그렇게 했었죠.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유도,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 다음에 산업 평화 유지, 하나 더 있으면 복지 국가의 실현, 다시 한번 소득 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유도,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 평화 유지, 복지 국가의 실현. 고용 확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켜서 실업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 70번. 노동 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노동 공급이 감소되면 사용자의 경쟁 심화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겠죠. 서로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하니까 고용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고용 수준, 노동 공급이 감소됐는데요. 고용 수준은 감소되겠죠. 3번에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임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4번에 일시적인 초과 노동 공급 현상이다. 공급이 감소했는데 노동 공급이 어떻게 초과해요? 노동 수요가 초과하겠죠. 일시적으로. 71번.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채용할 수 있는 게 클로즈드 샵이니까 클로즈드 샵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오픈샵은 노동조합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채용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 확대에 불리하겠죠, 가장. 그리고 유니언샵이 중간 형태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71번.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다 괜찮네요. 4번이요. 평균 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거 통상 임금이고요. 평균 임금은 바로 이 퇴직급여예요. 그리고 휴업수당, 그리고 재해 위로금 같은 것에 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73번. 정보의 유통 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 마찰적 실업이죠. 실업에 대한 것도 2차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마찰적 실업의 원인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며 자발적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불경기 때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총수요를 유발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불경기 때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잠재적 실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는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잠재적 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수요 부족 실업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 요 세 개를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74번. 98년, 99년 아주 힘든 시기였죠. IMF로 인해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 IMF예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있던 외국인들도 나가야죠.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75번에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이거 우리가 많이 그렸던 것인데 후방 굴절곡선이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도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노동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고 이 지점부터 후방 굴절하는 부분부터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예요. 여기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가 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 시간은 감소한다. 이렇게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76번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연공급이에요. 임금 체계는 연공급이나 직무급이나 직능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직무급이라는 거는 어떤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직무 평가를 통해서 따져봐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직능급이라는 거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성과급은 임금 체계가 아니라 바로 임금의 지불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의 지불 형태를 말하는 것이 성과급이다. 임금의 지급 형태는 성과급이나 고정급제, 고정급, 뭐 월급, 주급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급이고 그리고 연봉제 이런 게 바로 임금의 지불 형태에 따라서 나는 형태고 임금 체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77번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인가? 1번의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지지 않는 비노조 부문으로 옮겨가겠죠. 노조가 조직된 부문에서 비노조 부문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노조 부문에 지금 노동력 공급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임금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비노조 부문으로 이 노동력들이 몰려오니까 비노조 부분의 노동력 증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임금에서. 그래서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고 위협 효과라는 얘기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비노조 조직의 기업들이 자기네들도 노동조합이 조직될까봐 쫄아서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위협 효과예요. 말 그대로. 대기 실업이라는 거는 더 좋은 임금,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기 실업 효과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협 효과나 대기 실업 효과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 부문과 그리고 비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이것도 역시 전문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 효과라는 거는 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 부문과 비노조 부문의 임금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4번에
비노동조합 부문에서 노동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노동수요 곡선은 관계가 없고요. 여기 보셨던 것처럼 노동 공급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에요. 노동수요 곡선이 아니라 노동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내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78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이거 말이 좀 헷갈리면 아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렇게 됐고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 절대값으로 한 번에 처리하라고 했죠. 번분수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임금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원래 임금, 즉 10,000원에서 변화된 임금 12,000원 빼기 10,000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하면 임금의 변화율 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노동수요량 120, 변화된 거 108명, 원래 120명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100은 빽빽 소리치면서 사라진다고 했었죠. 요거 계산하면 0.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번분수 계산하시는 거 아시겠죠? 79번. K 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면 K 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이 얼마냐? 이윤이라는 건 뭐예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10,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용만 구하시면 돼요. 비용을 구하는데 한계 비용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노동자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노동자가 4명에서 3명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델타 L이니까. 그리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에서, 그리고 변화된 총 비용에서 원래 총 비용을 빼주는 것이니까 변화된 네 번째 직원 이렇게 4명 곱하기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원래 비용이 얼마였냐? 원래는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그리고 원래 임금이 8,000원이니까 8,000 이렇게 하면 한개 비용이 나올 것이에요. 4, 9, 36에 38이 24니까 12,000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수입은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한개 비용이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2,000원이니까 2,000원 감소다. 그래서 79번에 이렇게 4번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윤이니까 수입 마이너스 비용인데 이 비용이 한계 비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구해야 돼요. 총 비용, 변화된 총 비용과 원래 총 비용을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00원을 이렇게 딱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80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적 균형의 원칙 좋고요. 생계비 보장의 원칙 좋고요.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좋은데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이라는 건 없고요. 얘 대신에 법령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령의 원칙.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에요. 최저임금제 같은 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법령의 원칙,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